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 시작합니다. 국내 증시 사흘 연속 상승세 이어갔습니다. 외국인이 사자에 나선 가운데 코스피는 2,530선을 훌쩍 회복했습니다. 이 트럼프발 관세 전쟁 충격에서 벗어나고 있고 또 딥시크 출현 이후에 인공지능의 전반적인 판도 변화 속에서 각종 수혜주를 찾는 모습으로 또 분주해 보이는 시장의 분위기였습니다. 오늘도 시장의 다양한 이슈들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그래도 어떻게 시장이 계속해서 위를 향해서 전진해 나아가는 모습은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이건희 대표님, 오늘 장 어떻게 보셨는지요? 뭐 여러 악재들이 산재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이제 우려를 타 넣으면서 지금 다행히 잘 방어를 해주고 있는데요. 네. 우리나라 이제 지금 보면 설 연휴가 좀 길었는데 끝나고 나자마자 그 사이 딥시크 우려, 여파 이런 것들 사태 때문에 좀 많이 빠졌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 취임 이후 언제 관세 관련된 게 나올까 했는데 주말에 또 나와버렸죠. 그런데 네. 독일, 멕시코와 캐나다 관련돼서 지금 관세 부과하면서 또 한번 충격을 좀 줄 뻔했는데 마침 또 뭐 해결이 좀 됐고요. 그쪽은 여전히 이제 중국과는 좀 진행 중인데 멕시코와 지금 캐나다는 1개월 유예를 했다라는 부분에서 이게 협상이 되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이 지금 시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네. 중국과도 잘 되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은 있는데 일단은 그건 좀 가봐야 알 것 같고요. 물론 이제 거기서 잡음이 또 한번 나올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전반적으로 그동안 이제 그런 여파들, 딥시크 여파 때문에 빠졌던 반도체들도 지금 반등을 주고 있고 그 외에 지금 실적이 오늘 또 잘 나온 기업들, 뭐 삼양식품이라든지 오늘 발표했던 기업들이 대부분 실적 잘 나온 회사들은 주가가 또 급등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조선주들도 급등을 했고요. 네. 그러면서 오늘 실적이 좋은 회사들이 세론이 나오지 않고 오히려 상승을 뽑아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좀 긍정적인 흐름을 좀 이어가지 않았나. 그래서 최근 흐름은 그닥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근데 여전히 이제 지뢰는 항상 깔려 있는 거고 지금 장 끝나고 나서 오후 시장에는 또 갑자기 뭐 삼성전자가 유리기판 한다고 하면서 또 그쪽이 급등을 했고 네. 또 지금 하나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돼서 또 얘기가 또 나왔었잖아요. 그것도 이따 맞습니다. 말씀드릴 텐데 그리고 이제 뭐 장 끝나고 나서는 또 대왕고래 1차 시추가 유의미한 게 결과가 안 나왔다라고 하면서 예. 관련주들이 지금 시간에서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전히 이제 그 각 섹터별로 나오는 이제 뉴스에 예민한 테마주들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는 지금 반도체랑 바이오가 올라오면서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충격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거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은 오늘 장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 지금 수급적으로도 외국인이 그래도 많지는 않지만 사고는 있어요. 사자 우위란 말이죠. 그러면 수급적으로도 외국인이 좀 이제 돌아오나? 환율도 때마침 조금 안정이 되는 모습인 거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제 외국인들이 오늘 그래도 코스피 시장에서 3천 이상 매수하면서 매수 규모를 좀 늘렸죠. 네. 근데 이번에 나왔던 딥시크 관련된 매도 물량이나 혹은 트럼프 정부의 관세 관련된 매도 물량에 비하면은 그래도 매수 물량이 아주 많이 작죠. 그러니까 그 이틀간에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거의 2조 원 가까이 매도했는데 뭐 어제 오늘 매수 물량을 보면 거기보다 이제 한참 아직은 모자라기 때문에 여전히 외국인들은 좀 보수적으로 시장을 좀 보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우리가 딥시크나 관세 관련된 영향은 일단 안도렐리가 나왔던 배경은 딥시크가 생각했던 보다 이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고 또 이제 각국이 사용 금지 조치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그리고 어제 이제 결자해지죠. 결국 이제 엔비디아가 5% 반등이 나오면서 여기에 대한 이제 우려감이 좀 불식되었다라고 보여지고 관세와 관련된 부분 역시 이제 마찬가지인데 결국 캐나다와 멕시코 사태를 보면 어쨌든 이거는 협상용이다라는 부분으로 이제 해석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 점에서 이제 안도렐리가 나오는 것은 기쁘지만 오늘 이제 AI 관련된 종목들이 반등이 나오는 게 조금 인상적이었고 여기에 반도체 전력기기뿐만 아니라 실적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특히 이제 어제 같은 경우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나스닥에 실적 발표했던 기업들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거든요. 특히 이제 기술주 위주로 보면 구글이나 AMD가 실적이 좋지 않았고 특히 실적이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엔비디아가 이제 급등했던 배경을 보면 이 구글이나 AMD 실적을 놓고 결국은 AI 모멘텀과 상당히 관련성을 많이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구글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 매출, 그러니까 AMD 같은 경우는 데이터 센터에서 AI 관련된 매출.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여전히 미국 시장의 중심에서 AI가 멀어지고 있지는 않다.
그러니까 딥시크 영향으로 일시적인 타격은 있더라도 여전히 중심 모멘텀이다라는 관점이 유지가 됐다는 게 이제 큰 시장에서 위안이 되었다라고 좀 보여지고 그 외에 이제 오늘 나왔던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은 아마도 시장 이제 안도랠리가 나오니까 네. 모멘텀이 여기저기서 이제 조금 붙어지는 섹터들이 조금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여러 시장의 전반적인 상황들이 변곡점에 있는 건 분명히 맞는 것 같은데 어쨌든 투자 심리는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은 우리 앞으로의 지수를 전망하는 데 있어서도 괜찮은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그럴 것 같기는 해요. 사실 어느 정도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만 봐도 지금 자리 자체가 이제 어느 정도는 자리를 좀 바닥을 좀 잡았다. 이렇게 네.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동안에 있었던 이제 외인의 어떤 매도세도 이제 어느 정도 좀 잠잠해진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선물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많이 매도를 했다가 어느 정도 리커버하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네. 지속적으로 이제 선물적인 부분이 이제 3월까지의 어떤 부분 외인이 봤을 때는 이제 저점을 이제 딛고 3월장까지는 상승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 속에서 선물 어느 정도 이제 매도세를 좀 줄인 모습이 보여지고요. 최근 들어서 네.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뭔가 이전에 있었던 11월, 12월보다도 좀 더 뭔가 수급적인 부분, 그러니까 섹터들이 계속 빠르게 변화하는 거. 그러니까 올라가는 어떤 섹터들이 자꾸 뭔가 수급적인 부분에서 들어온다는 부분. 그러니까 예전에는 11월, 12월에 보면은 수급이 들어오지 않으면서 지속적으로 하향 모습을 보이던 그런 섹터들 그리고 지표들이 지속적으로 이제 올라오면서 ADR도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매도세에서 이제 또 올라오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중기적으로 봤을 때 올해 상반기는 그래도 안정적으로 매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특히나 이제 순환 매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제 순환 매장이 이어질 때 11월, 12월보다도 더 매수 패턴이 굉장히 빠르고 그리고 또 이런 순환매 패턴이 굉장히 빠른 것으로 봐서는 당연히 11월, 12월보다는 1월, 2월 앞으로 이제 상반기에 좀 더 좋은 흐름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전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의 주요 이슈들 또 돌발 이슈들도 한번 짚어볼 건데 앞서 이건희 대표님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대한고래 프로젝트를 좀 자세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단 정부가 발표를 한 겁니다. 1차 탐사 시추를 마친 것에 대해서는 경제성이 없다라는 결론이 났고 물론 이제 나머지 시추도 예정은 돼 있지만 일단 1차 시추가 경제성이 없다라고 판단이 났다는 것 자체는 이번 프로젝트 전체에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더라고요. 산업부 발표한 거 보면 1차 시추 결과를 나머지 유망 구조에 대해서 5차 보정을 하는 그 결과값으로도 또 사용이 된다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시추에 대해서는 외부의 투자를 또 받아서 한다는데 글쎄요. 1차 시추 결과가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왔는데 네. 외부 투자를 잘 받아서도 나머지 탐사 시추도 진행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의문도 있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실망감으로 반영이 돼서 지금 시간 내에서도 대한고래 테마주들 거의 네, 뭐 하한가 크게 떨어지고 예. 있죠. 대비를 좀 해야 되겠네요. 일단 지금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1차 때 뭔가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으면 사실은 기대감 때문에 주가는 더 갈 수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네. 뭐 약간의 가스 징후만 발견했다 뭐 이런 정도로 지금 1차가 끝났기 때문에 근데 또 1차도 사실은 뭐 야당의 반대라든지 여러 이제 안 좋았던 여론들도 불구하고 시작을 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예산이 다시 편성될 수 있을까? 또 지금 현 정부가 사실은 공백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를 2차, 3차 외부 투자를 받아서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은 좀 약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외부 투자자가 들어온다라는 소식이 들리면 또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있겠지만 네. 그때까지의 시간은 그 사이에는 주가는 좀 많이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죄송하지만 뭐 네. 제가 사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좀 이제 빠져나오셔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지금 너무 이 테마성이 사실은 이렇게 기대가 원래 많았던 종목들은 이런 기대감이 원래 기대했던 거랑 다른 결과가 나오면 물론 이게 한 번 파가지고 무조건 나올 거다라고 봤던 사람들은 없겠지만 주식 투자자들은 급하죠. 예, 그러면 당연히 지금은 좀 내일부터는 안 좋을 수밖에 없으니까 내일 좀 시초가라도 정리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그 기대감이 상당히 큰 부분이 있었죠. 당시에 정부가 발표를 했었을 때도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또 발표를 자처해서 했었고 뭐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냐.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5배 뭐 이런 식으로도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시총 1위 기업인데 여기에 5배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프로젝트가 될 수도 있겠구나 했는데 네, 1차 시추 결과가 실망스럽다. 당연히 뭐
그 실망감이 지금 시간 외에서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군요. 이재한 대표님, 네. 좀 다른 이슈도 여쭤볼게요. 삼성전자와 관련해서 지금 유리기판 사업에 진출한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유리기판이 아시겠지만 이제 차세대 반도체 기판으로서 되게 주목을 받았었고 지난번 CES 때도 그랬지만 네. 최태형 회장도 유리기판도 들어 보이면서 뭐 쇼잉도 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이걸 삼성전자가 한다. 딱 이것만 보면 솔깃 안 할 수가 없어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아마 지금의 난국을 헤쳐가는데 가장 눈에 보이는 하나의 시도가 아닐까라고 좀 보여지고 유리기판 자체는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업체들 간에 보면 먹음직스러운 음식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실 유리기판 자체는 과거에도 이미 몇 년 전부터 연구가 되었고 그렇게 각광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회로의 집적도 미세 공정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차세대의 기판으로 인정을 받았지만 하지만 뭐 관리의 문제라든지 대량 양산했을 때 수율을 맞출 수 있느냐 문제 그리고 이게 보존이나 관리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이게 확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결국은 발열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반도체 칩들이 고도화되고 집적화되면서 결국 가장 크게 지금 엔비디아의 블랙웰도 문제가 된 게 결국은 발열 문제고 삼성전자가 왜 HBM3 빨리 통과를 못하냐라는 부분도 사실은 발열 문제라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왜 중요하냐라는 부분은 결국은 비용 문제와 함께 수율을 맞추는데 굉장히 직접적인 문제를 주는데 유리기판은 여기에 강하죠. 그러니까 기존의 기판들은 열이 발생하면 이 기판 자체가 휘어진 변상이 강한데 유리기판 자체는 이 발열에 강한 그러니까 기판 자체가 휘어지지 않으니까 어느 정도 내성이 강해서 발열에 대해서 상당히 독보적인 기판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이제 가장 강한데 삼성전자 입장에서 보면 저는 이제 선택이 굉장히 잘못된 거라 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리기판의 이제 발열 문제가 관련되면서 효용성이 커졌는데 사실 이게 제품화나 상업화되는 과정은 아직까지 지금은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미래의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SKC가 가장 앞서 있다라고 해도 빠르면 내년 혹은 1년 뭐 이렇게 잡고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계열사지만 2, 3년 뒤로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 유리기판은 삼성전기에서 직접적으로 개발해서 가장 먼저 출시를 하거나 혹은 SKC와 비슷한 시기에 출시를 하게 되면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큰 거죠.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사업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판 자체를 유리기판으로 받으면 거기에 회로의 제한 집적도나 혹은 HBM을 얻는 문제나 파운드리 입장에서 본다면 굉장히 큰 돌파구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경쟁력이 커지고 무기가 하나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보면 파운드리 사업부와 HBM 사업부 모두의 시너지 효과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삼성전자가 당연히 아마 이런 부분에 나서는 게 이론적으로는 맞다라고 생각되고 다만 네. 이제 삼성전기나 주주들 입장에서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엇갈릴 수 있다라는 부분은 저도 이제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아마 삼성전자는 지금 난국을 헤쳐가는 가장 중요한 탈출구 중에 하나가 아마 이 유리기판으로 일단 승부수를 던졌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최근에 그 삼성전자와 관련된 뉴스 이슈들을 보면 꽤 기대를 할 만한 뉴스들이 나왔어요. 이재용 회장은 사법 족쇄에서 벗어났죠. 그 이후에 대외적인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고 이런 삼성전자의 차세대 기판 사업이 새로 신규 사업으로 진출할 움직임 보이고 있고 또 뭐 곧 뭐 이건 희망회로긴 합니다만 뭐 외신을 통해서는 뭐 이제 엔비디아의 HBM3E에 대한 8단 제품이 뭐 또 들어갔다 통과했다 뭐 이런 소식도 들려오고 있고 뭔가 삼성전자가 지금 5만 원 초반대에 머물고 있는 이 주가를 좀 다시 올릴 만한 모멘텀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해석도 가능하겠습니까? 그렇죠. 이전에 그 이슈를 한번 기억하실 거예요. 전에 이제 자사주 매입을 하면서 그렇죠. 자사주 매입도 이번에 발표가 그렇죠. 또 됐었죠. 자사주 매입을 하면서 동시에 로봇에 대한 그 이슈가 좀 나오긴 했었어요. 지분 인수했으니까요. 그렇죠. 네. 근데 그때 뭐 어떤 이제 시장의 움직임이 좀 나왔었냐면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본격적으로 뭔가 이제 어떤 사법적인 리스크도 이제 어느 정도 벗을 것 같고 그러다 보면은 AI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사업에 대해서 M&A를 직접적으로 뭔가 뛰어들어서 사실 사장단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방법은 없거든요. 회장이 아닌 이상은. 네. 그래서 사법적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은 이제 M&A에 대한 부분이 좀 해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뭔가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나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5만 원 이제 탈출을 하면서 6만 원, 7만 원 이제 갈 수 있지 않을까 충분히 기대감은 있을 것 같고요. 더불어 이전에 한번 실패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삼성의 파운드리를 할 때 사실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지 않고 원래 인수를 할지 여부를 많이 고민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지를 않고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다가
좀 요새 발열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에 많이 봉착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거를 반면교사 삼아서 이제 로봇이라든지 지금 뭐 액침도 마찬가지고 유리기판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기술력을 이제 가지고 있는 회사들을 좀 인수를 해서 바로 그 기술 격차를 줄이고 시장에 뛰어들려고 하는 M&A 사업을 이제 정적 이제 많이 좀 네. 기술적으로 뭐 공격적으로 많이 좀 돌파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럼 6만 원, 7만 원 충분히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때마침 삼성전자 주가는 4월 연속 상승세이기는 합니다. 왜 그 전에 기억하세요? 이건희 대표님 예전에 이건희 회장 살아 있을 때 네. 이건희 회장도 몇 번 뭐 구속 위기도 있었고 재판도 받았고 했었는데 그때 좀 그런 사법적 리스크에서 벗어나고 나면 삼성이 꼭 그룹 차원에서 대규모 투자 계획, 네. 뭐 채용 계획 이런 거 발표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또 이재용 회장이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났으니까 이 그룹 차원에서 뭐 신수종 사업 발표, M&A 발표 뭐 이런 거 나오는 거 아니야? 이제 그런 기대감들이 기저에 있기는 있더라고요. 저 예전에 이제 근데 주가는 예전에 그 죄송한 얘기지만 감옥에 계셨을 때 오히려 주가는 더 좋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일단은 석방되고 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M&A 발표를 했었죠 그때도. 네. 근데 이번에 이제 이것 뭐 재판이 한 8년간 7년에서 8년 가까이 이어진 재판인데 사실은 이 재판 결과가 이렇게 오래 걸린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 그건 삼성전자에서 지나치게 재판을 좀 끌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재판을 이제 끌면서 결국에는 이제 2심이 종료가 됐는데 무죄가 나왔는데 네. 그 얘기는 물론 이제 사법 리스크 해소됐다 뭐 중요한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거 가지고 뭔가 뭐 삼성전자가 좋아질 거다라고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뭐 오죽 급하면 사실은 오늘 그 오후 뉴스 때문에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는데 사실은 보면 삼성전기에서 잘하고 있는 사업이었는데 준비하고 있던 사업을 갑자기 삼성전자가 발표를 했다는 것도 참 의문이 좀 있고요. 그러게요. 같은 그룹 계열사들끼리 이게 이해관계 조정이 다 된 건지도 궁금해요. 그렇죠. 사실 예전에도 그런 비슷한 사업을 서로 주고받는 식의 이제 모종의 그 사업 조정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항상 근데 결과를 보면 저도 이제 증권가에 들어와서부터 지금까지 보면 항상 돈 되는 사업은 전자가 가져가고 돈 안 되는 사업은 놔두는 계열사에 그런 네. 형태가 나왔는데 지금 현재도 보면 약간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 삼성 전기 주주들 입장에서는 또 기분이 나쁠 수도 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네요. 그래서 아마 네. 외국계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거 가지고 또 딴지를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아마 좀 조율이 좀 필요할 걸로 보이고요. 오늘 근데 이거는 전자신문에서 이제 발표가 나왔는데 기사가 단독 기사처럼 비슷하게 나왔는데 확인을 삼성전자에서 안 해주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확인 안 하고 예,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본인들도 저도 아는데 본인들도 그런 생각을 다 하겠죠. 예, 그런 부분들을 아마 좀 해소되는 과정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시장 입장에서 보면 원래 SKC의 자회사인 SK앱솔릭스가 유리기판을 치고 나가서 지금 올해 안에 일단은 뭐 가동해서 상용화를 하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기술 격차가 지금 한 1년 이상 벌어져 있는 걸로 보고 있고 LG노텍도 지금 여기에 참여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LG노텍, 삼성전기 둘 다 FC-BGA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거기에 조 단위로 돈을 투자했어요. 그러면 FC-BGA 다음에 기판이 이제 결국엔 유리기판인데 그 유리기판 사업을 이어가겠다라고 지금 다들 선언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그러면 SK가 지금 먼저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뛰어들겠다라고 했을 때 이게 확정이 된다라고 하면 기판 시장에 경쟁이 붙겠죠, 사실은. 그러면 이제 뭐 그거에 뛰어난 기술을 갖고 있는 장비 회사들이라든지 이런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들에 대한 주목도는 높아질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뭐 주가 측면에서는 관련 주식 갖고 계신 분들은 아마 좋을 겁니다. 아마 시간에서도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제가 그래서 개인적으로 계속 올해는 가장 핫한 섹터가 유리기판이 될 거다라고 환경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네. 심지어 오늘 1시에 제가 퓨로픽스를 추천했었는데 그러니까 유리기판 관련주를 추천했는데 그게 네. 저도 깜짝 놀랐죠. 예, 그래서 근데 이런 발표의 하나에 움직일 수 있는 건 뭐냐면 아직은 실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여기 기대감이 큰 섹터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기대감에 삼성전자가 기대감에 기름을 부어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 근데 이게 공식 발표는 아니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유리기판이라는 차세대 반도체 기판으로서의 잠재력을 좀 주목해 보자.
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지금 가장 앞서 있는 데가 그러면 어디라고 봐야 되죠? 이주환 대표님, SKC입니까? SKC가 가장 빠르죠. 이번에 이제 아무래도 CS에서 그 최 회장님께서 뭐 직접 판매를 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상업화가 빠를 거다라는 부분이 있고 올해 안에 가능하다라는 부분. 근데 이걸 이제 만약에 올해 안에 진짜 SKC가 출시를 하게 되면 삼성전기가 출시 예정 기간을 보면 거의 한 1년 6개월 이상 갭이 나거든요. 네. 그러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HBM도 후발주자였는데 유리기판도 후발주자가 되면 그만큼 이제 또 선점력이 떨어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는 아마 이제 유리기판을 HBM 관련된 부분 그리고 파운드리 특히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뭔가 돌파구로 찾으려는 그 하나의 이제 방안을 찾는다면 아마 이제 이 사업을 좀 가속화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네. 결국 이제 우리가 삼성전자 자체가 결국은 뭐 이재용 회장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떤 M&A를 할 것이냐 아니면 뭐 파운드리 사업부를 분사를 할 것이냐 어떠할 것이냐라는 부분에서 지금 나온 이제 돌파구는 결국 이제 로봇과 이 유리기판이라고 보면 결국은 이제 기존 사업의 고도화 작전이라고 좀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로봇 같은 경우는 이제 온 디바이스 AI 쪽으로 가는 부분 그러니까 결국은 삼성전자는 본인들이 잘하는 걸 더 잘하겠다라는 전략 쪽으로 가는 것 같고 네. 여기에 유리기판이 아마 가장 큰 천병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유리기판 그 관련 주들이 전반적으로 주가가 되게 뜨거웠는데 오늘 이것만 볼 건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요즘에 트럼프가 워낙 거침없는 행보,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뭐 관세도 하고 엊그저께는 가자 지구를 점령하겠다라는 아주 폭탄 발언도 하고 또 하나 지금 나오는 게 전쟁에 대한 종식,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종식에 대한 부분도 예고하고 있습니다. 왠지 트럼프의 거침없는 성격이라면 진짜 할 것 같은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오늘 이런 소식들이 겹쳐지면서 재건주가 다시 주목을 받았습니다. 재건주 이게 아직은 테마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이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뜨거워지는 건 분명히 맞는 것 같고 오늘 뜨거워진 건 그럼 더 의미가 있겠냐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새로운 이슈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새로운 이슈는 계속 아니고 반복됐잖아요. 계속 반복됐던 이슈고 그리고 또 이것뿐만 아니라 LA 관련 산불 이슈도 있으면서 그때도 이 재건주들이 계속 좀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네. 이 재건주 쪽에 사람들이 투자자분들께서 지속적으로 조금의 뭔가 이슈가 있고 테마만 들어가고 뭔가 호재만 있어도 불이 붙는 그러다 보니까 수급이 붙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와주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그 재건에 투입이 되는 비용이 한 700조 뭐 이렇게 추산은 하고는 있거든요. 근데 네. 과연 그 700조에 해당하는 그 자급 그 역량 중에 어느 정도 우리나라가 좀 차지를 할 수 있을지 사실 그것도 좀 의문이기는 합니다. 네. 근데 미국이 어느 정도 판을 깔았고 미국 업체들이 많이 들어갈 것은 좀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업체가 어느 정도 들어갈지는 좀 어느 정도 좀 예상만 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포지션이 가져갈지는 좀 의문이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포지션이 좀 우리나라 좀 테마성 정도로는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 전진 건설 로봇 정도 그 종목이 아마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이제 SPC 그러니까 그 미국에서 들어가는 그 물량이 이제 2위 정도를 하는 걸로 좀 알고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정도의 뭔가 현실적으로 매출이 찍히는 그런 종목들 외에는 사실 오늘도 뭐 여러 종목들이 좀 올랐습니다. 뭐 범양건영도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을 정도로 자주 등장 또 삼부토건 그렇죠. 삼부 이런 데도 늘 빠지지 않고 그렇죠. 이런 어찌 보면 좀 테마성 종목들이 좀 많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뭔가 수혜가 있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좀 투자자들이 요새 좀 테마성 그리고 또 수급주들이 많이 오르기 때문에 그런 거에 있어서 뭔가 자금들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불이 붙지 않았나 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뭔가 수혜가 있지는 않기 때문에 뭔가 투자에 좀 주의를 요하고 좀 급히 모르는 그런 흐름에서는 좀 차익 매물을 조금 생각을 하셔서 수익을 좀 챙기고 나오시는 것도 좀 빨리빨리 그렇게 이동하시는 것도 좋은 어떤 전략이다까지만 말씀을 드리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말 그대로의 테마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아직까지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저 2년간 끌어온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종전돼서 재건한다고 2년 동안 얘기했는데 네. 예, 아직 협상도 시작 안 했잖아요. 2년간 종목은 계속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이제 뭐 패널 관련된 임시주택 짓는 회사들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이제 건설주, 건설 기계까지 이제 계속 확대가 되고 있는 중인데 뭐 잘 돼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여기 참여해서 진짜로 740조 원에서 얼마를 뭐 더 많이 가져올 수 있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계속 뭐 미국이 돈을 그렇게 많이 댔는데 트럼프 입장에서
우리나라한테 이익을 많이 줄까라는 거에 대한 근본적인 좀 물음이 있고요. 이게 이제 휴전 협상한다, 뭐 그다음에 젤렌스키가 푸틴과 만나고 싶다 이런 얘기 나오니까 재건주들이 오늘 아침에 급등하는 걸 보고 전 세계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미국, 한국만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마치 전쟁 끝나면 우리나라 모든 기업들이 가서 재건을 할 것 같이 주가가 움직이는 것 자체도 사실은 저는 좀 약간 그러니까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오히려 지금 보시면 젤렌스키가 만날 수 있다 의사를 말했지만 사실은 푸틴은 야 불법적인 너를 내가 왜 만나? 넌 대통령도 아니잖아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젤렌스키 지금 임기가 끝났는데 전쟁이라는 이유로 지금 계속 지금 대통령직을 계속 지금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만약에 전쟁이 끝나서 선거를 하게 돼서 젤렌스키가 물러나게 된다라고 하면 또 이 젤렌스키 내각 자체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여러 가지 이제 우리나라 왔다 갔다 하신 이제 그 우크라이나 내각 분들이 있죠. 장관들이나 왔다 갔다 했는데 그분들이 그 자리에 계속 있을 거라는 보장도 없는 거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좀 제가 볼 때는 좀 좀 가능성은 좀 없어 보이고요. 또 하나가 이제 뭐냐면 뭐 켈로그 특사한테 뭐 100일 내에 이제 종전해라. 트럼프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100일 내에 과연 끝낼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은 여전히 좀 의문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6.25가 이제 한국 전쟁이 1950년 6월 25일 날 발발을 했는데 네. 실질적으로 전쟁이 거의 마무리된 단계는 1951년 7월짜리였습니다. 근데 7월 17일부터 휴전 협상을 했는데 그게 딱 1953년 7월 27일 날 끝났거든요. 네. 2년 넘게 협상을 했습니다. 그만큼 뭔가 휴전을 하고 종전을 한다는 거, 뭔 휴전을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종전도 아니고 휴전을 하는 자체도 이렇게 오래 걸렸는데 이게 뭐 100일 만에 끝낼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은 아무리 미국이 개입을 한다 하더라도 뭐 6.25 때는 미국이 개입 안 했습니까? 그때도 개입했죠. 그런 걸 감안하면 생각보다 빨리 되기는 어렵다. 뭐 종전 시작, 이제 협상 시작해서 이게 6개월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 사실 알 수 없기 때문에 이쪽은 테마는 테마로서만 대하자. 그리고 만약에 산다 하면 지금 뭐 건설 기계라든지 오히려 이런 쪽은 괜찮아 보이고요. 네. 근데 뭐 그거는 이것 때문에 올라갔다라고 하면 사실은 좀 팔아야 되겠죠. 그래서 오히려 업황이 돌아서는 걸 보고 좀 사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오늘 그래서 전진건설 로봇도 제가 한번 분석해봤더니 그 펌프카 만드는 회사가 벌써 PER이 거의 한 20몇 배가 됐더라고요. 20배 가까이 됐습니다. PER이. 그러면 사실 좀 많이 비싸진 거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 좀 감안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오늘도 다뤄볼 이슈가 많아서 다음 이슈로 넘어가는데 이번에 다뤄볼 이슈는 딥시크입니다. 딥시크. 딥시크 지금 사용하지 말라고 차단 조치가 확산되고 있어요. 얘기 들으셨죠? 우리 정부 부처는 물론이고 뭐 은행을 비롯해서 뭐 일선 학교라든지 뭐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만이나 호주 뭐 이런 나라에서도 접속 차단을 지금 시행하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 이게 미중 간의 그 AI 경쟁 때문에 지금 일어나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 딥시크에 대한 보안 문제가 아직 검증이 안 됐기 때문인가. 일단 이지한 대표님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세요? 현실적인 이제 보안 문제도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보안주들이 많이 오르기도 했지만 딥시크 자체에 대한 신뢰성은 사실 이제 그렇게 높지가 않죠. 그러니까 처음에 딥시크가 출시가 되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너무 많이 왜곡되고 부풀려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반응하다가 이제는 이제 현실적인 부분에 들어오면서 보안 관련된 이슈가 이제 그 각국마다 나오는데 이게 마치 이제 분위기는 예전에 우리가 하웨이 폰이 처음 나왔을 때 뭐 스파이 칩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하웨이 폰을 절대 써서는 안 된다는 이제 분위기가 확산되는 그때와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문제는 이게 이제 하웨이 폰과 다르게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는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번에는 미국뿐만 아니라 뭐 유럽이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다른 아시아 국가들도 일단 딥시크에 대한 경계심을 지금 다 높이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제 그렇게 본다면은 여기에 대한 부분이 이제 분명히 좀 클리어하게 좀 밝혀져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이 딥시크와 관련된 회사들이 회사 자체가 뭔가 이제 투명하게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서 언급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 중국 정부의 규제를 받기 때문이
부분이기도 하지만 뭔가 기술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의구심은 지금 이제 분명히 좀 커져가고 있다라는 것과 또 한 가지는 만약에 이제 딥시크가 그만큼 우리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좋고 보안적인 부분도 철저하다면 사실 이게 글로벌 증시가 폭락할 때 오히려 중국 증시 특히 이제 심천지수 이런 경우는 상당히 급등을 했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내부의 반응이 아주 뜨겁게 올라왔어야 됐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부분. 그러니까 오늘 그 딥시크가 하웨이와 이제 코어한다는 부분 때문에 오늘 이제 중국 증시가 이제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천지수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제 코어하는 부분에서의 뭔가 모멘텀이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은 아직까지 검증되지 않은 많은 부분들이 있다는 사실이고 이게 이제 보안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특히 클리어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 문제는 앞으로 딥시크 발목을 계속 잡을 것 같고 일단 검증되기 이전까지는 사용 제한 조치는 아마 제가 볼 때는 계속해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뿐만 아니라 글로벌하게 나올 것 같고 그렇게 본다면은 어제 엔비디아가 반등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이런 부분 때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검증되지 않았던 딥시크에 이제 민낯이 나오고 있다라는 네.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은 아마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올 것 같고 처음에 이제 너무 부풀려졌던 부분은 검증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은 이 딥시크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듯이 얼추 오픈 AI와 비슷하다라는 개념은 사실 이 AI 산업에서는 통용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AI 산업 자체는 1등만 살아남는 곳이기 때문에 2등, 3등, 4등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과거에도 누차 얘기했던 부분인데 그렇게 본다면 초반에 공포심은 이제 현실적인 부분으로 다가오면서 딥시크에 대한 경계심은 이제 점차 좀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현 대표님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 이게 손절하는 것 같잖아요, 지금 마치. 그러니까 그거에 사실 정말로 개인정보를 침해할 위험이 있는 건지 보안의 위험이 이거는 아직 검증하는 단계인 것이고 그 전에 차단을 하고 있다는 건 아까 화웨이 얘기하셨지만 정말로 화웨이 때가 생각나요. 우리 화웨이 장비 썼던 데들 통신사들 다 빼고 막 난리 쳤었잖아요. 영국 같은 경우는 설치했던 걸 다시 다 수거했잖아요. 네. 막대한 돈 1조 5천억인가 주고. 한국에서는 LG 플러스가 화웨이 장비를 많이 썼었는데 그게 미국에서 보안 문제를 제기하니까 화들짝 놀라서 막 하여간에 뭐 이런 식의 우여곡절들이 있었는데 지금 딥시크가 약간 그런 양상으로 가는 것 같단 말이죠. 그렇죠. 이제 그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다 보니까 뭐 일견에서는 뭐 AI판 뭐 테무 아니냐 뭐 이런 그런 얘기가 좀 나오고 그러고 테무랑도 비교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게 좀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는 한데요. 근데 좀 저는 이제 그런 이제 시각도 좀 좋은데 이제 그 AI 시장에서 좀 이제 보편화된 어떤 그런 AI 시장으로 가는 첫발 아닌가라는 좀 그런 시각도 좀 있기는 해요. 왜 그런 얘기 말씀을 드리냐면은 물론 보안에 대한 이슈도 있고 어쩌다 보니 중국이 깔아놓은 판에 전 세계가 환호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네. 왜 그러냐면은 이전에 안드로이드 그러니까 이제 그 핸드폰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 아이폰이 처음에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 이제 제일 폐쇄형 이제 iOS를 갖고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장이 미국에서 독점적으로 가져갈 어떤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을 때 이제 구글 자체에서도 뭔가 움직임을 보여야겠다 해서 그때 안드로이드를 이제 가져가게 되면서 네. 오픈으로 그걸 뿌렸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아이폰뿐만 아니라 이제 스마트폰 시장이 전 세계로 확산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일 수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물론 이제 그럴 요량으로 한 건 아니지만 중국에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보안 문제는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오픈으로 이제 열리다 보니까 그런 AI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좀 확산이 되는 그런 분위기가 나오지 않나 이제 그렇게 좀 보고는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오픈 AI 대표죠. 이제 샘 올트만 같은 경우에도 국내를 방문해서 카카오하고 협약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면서 어찌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 AI 시장이 그 동안에는 제가 그동안 보면 이제 테마성 종목들이 정말 많았지만 그런 종목들이 실체가 없었거든요. AI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고 이제 매출 부분이 나오지 않는 그런 부분이 많았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매출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또한 다시 한 번 더 나오게 되면서 네이버 카카오가 지금 최근에 바닥에서 이제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요. 근데 네. 거래량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제 그런 걸로 봐서는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AI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그동안 이제 기대감만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매출까지도 향후에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이제 그런 AI 시장의 확산을 좀 반기는 모습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뭐 보안 문제도 있기는 하지만 저는 이런 시장 흐름 뭐 나쁘지 않게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딥시크가 지금 차단당하고 있기는 하지만 딥시크 자체가 던진 화두가 그렇죠. AI 시장의 그 변화의 화두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짠 건 아닌데 의도한 건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백악관에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발표를 딱 했는데 며칠 안 있다가 딥시크가 나왔거든요. 약간 뭐 체면을 구겼다고 할까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오픈 AI의 샘 올트먼이 이제 막 돌아다니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 소위 말해 파트너사들을 찾고 우리나라 와서 카카오 손잡았죠. 이재용 회장 만났죠. 뭐 이런 식의 이제 진영 간의 대결처럼 막 또 빚어지고 그럼 우리는 사실상 스타게이트 쪽으로 좀 가는 것 같은데 그렇죠. 뭐 스타게이트 쪽으로 갈 수밖에 없죠. 시장 우리 투자자들 관점에서는 그럼 이제 우린 뭐에 포인트를 맞춰야 되지? 이제 이 고민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분석해 보면 결국엔 딥시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처음에 딥시크 사태라고 했다가 지금은 딥시크 가지고 딥시크 때문에 올라간 종목이 더 많습니다.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오히려 더 많이 올라갔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이 판을 크게 좀 보셔야 되는데 딥시크 자체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 그 기업에 대해서 뭐 어쩌고 얘기하는 건 그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중국에 딥시크 같은 벤처 회사들이 한 1000개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고요. 드디어 이제 이 미국 독주 체제에서 거대 언어 모델 같은 경우는 미국이 독주를 했다라고 봤을 때 여기에서 이제 중국이 나도 할 수 있어라고 던졌다는 거죠. 그 기술력이 뭐 살아남느냐 안 살아남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제 독점이 깨졌다라는 부분이 중요한 것 같고 그 외에 이제 그러면 후발주자들 같은 경우들 우리나라도 이제 뭐 HBM은 납품하고 있지만 사실은 AI 지금 거의 생태계가 죽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클라우드 사업도 죽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다시 좀 긍정적으로 살아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이게 또 오픈 소스로 공개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자체는 뭐 일종의 하나의 레시피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대로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또 다운받아서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너무 긍정적으로 볼 필요도 없는데 우리나라 시장 중요한 건 우리나라 입장이잖아요. 우리나라 기업들 입장에서는 나쁜 건 아니고 좋은 거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오히려 경쟁을 가속화시키면서 반도체 수요를 더 급증시킬 수 있죠. 중국도 저렇게 했는데 우리도 해볼 수 있어. 뭐 인도도 할 수 있고, 뭐 유럽도 할 수 있고, 그렇죠. 네, 우리나라 기업들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런 길을 제시해줬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오픈 AI가 오픈을 안 하고 있었잖아요, 계속. 네, 그랬죠. 네, 근데 그럼 본인들이 입지를 위해서 일정 정도 또 오픈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이번에 이제 O3 나오면서 발표하면서 일부 이제 어떻게 했다라는 부분을 좀 밝혔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도 결국에는 긍정 상승 효과가 좀 있을 걸로 보이고 오히려 투자는 더 가열차게 이루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구글 이번 실적 발표 때 보면 투자를 더 늘리겠다라고 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AI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뭐 축구장 한 167배 정도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지금 더 확장하겠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얘기는 이게 더 오히려 지금 예전에 소련과 미국의 그 우주 경쟁처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어떤 포지션을 잡고 갈 수 있느냐, 그래도 그 안에 어떤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느냐라는 부분을 좀 잘 체크하시면 저는 오히려 시장에는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수의 선택된 그런 기업들만 할 수 있었던, 그러니까 소위 아주 투자도 막대하게 해서 그들만의 리그인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었다면 딥시크가 아니라는 걸 보여줬고,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도 뭔가 새로운 판이 열리는 물꼬를 텄다고 할까요? 이런 식의 해석이 가능할 것 같고, 이게 이제 앞으로 이제 펼쳐지기 재밌어요. 이제 아직 AGI 시대 안 왔잖아요. 범용 인공지능 시대까지는 또 어떻게 판이 바뀔 것인가.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의료 AI나 AI 소프트웨어 팔란티어도 그렇지만 우리 국내에서도 이제 새롭게 이 펼쳐지는 AI 판들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겠습니까? 이지한 대표님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일단 이제 주가가 반응한 것은 그동안에 이제 뭐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 결국 이제 온 디바이스 AI로 넘어가는 이 과정에서 가두기적으로 그때마다 모멘텀이 붙을 거다라고 했던 부분이 최근에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상용화가 가장 빠른 쪽에 주가 반응이 오고 있죠. 그러니까 그 중에서 뭐 의료 AI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상용화가 가능한 섹터이기도 하고 뭔가 매출을 좀 빨리 일으킬 수 있는 오픈 AI가 생각보다 실적 발표에서 매출액이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서
소프트웨어 관련 쪽에서도 우리가 관심을 바로 가질 수 있겠다라는 부분이 이제 대두가 되었는데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걸 좀 더 크게 본다고 그러면 이 AI라는 부분은 아직까지 시작도 어떻게 보면 안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챗GPT라는 것은 가장 보여주기가 좋은 쇼잉하기가 좋은 섹터고 의료 AI라는 것은 가장 상업화가 빠르다라고 했지만 궁극에 우리가 AI가 가는 포지션은 결국은 범용 AI예요. 이 범용 AI가 온 디바이스에 탑재되는 그건 결국 이제 로봇이 되겠죠. 그러니까 로봇의 범용 AI가 탑재되는 그 시기까지 이게 가기 위한 기나긴 여정인데 그 사이사이에는 뭐 딥시크 같은 이런 돌발성 이슈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가 크게 반응을 하다 보면 물론 단기 모멘텀에 의해서 매매를 할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AI 모멘텀을 보고 중장기적으로 반도체를 보유하시는 분들은 크게 흔들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를 장기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이번 사태에서 크게 충격을 받았다라고 하면 초과 매수 기회로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대응을 장기적으로 하시는 것과 모멘텀에 대해서 치고 빠지는 부분을 좀 구분해야 되고 최근에는 이제 이번 작년 12월 달부터 올해 1월 달로 넘어오는 가도기에서 가장 크게 이슈화된 것은 이제 매출, 영업이 그리고 상업화가 빨리 되느냐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기 시작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의료용 AI나 이런 쪽에 이제 주가가 가장 크게 들썩였고 팔란티어 같이 딥러닝과 빅데이터 과정에서 바로 상업화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기업. 그러니까 이런 쪽에 이제 열광을 좀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투자와 장기적으로 가는 투자를 구분할 필요가 있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투자자들은 뭐 양쪽 다 병립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은 적립식으로 좀 모아간다는 개념으로 그리고 빨리빨리 상업화가 이루어지고 모멘텀이 들어오는 종목들은 어느 정도 기간을 가지고 치고 빠지는 매매 형태로. 그러니까 요거를 확실하게 구분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구분되지 않는 상태에서 어정쩡하게 가시면은 모멘텀이 계속 단기간에 바뀌기 때문에 상당히 엇박자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주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만약에 이제 의료용 AI가 대두되고 나면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은 결국은 소프트웨어 부분에서 우리가 운영 체제의 변화거든요. 그러면 최근에 이제 이번 1분기 안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마도 이제 AI 전용 윈도우를 출시를 할 겁니다. 네. 그러면 작년 4분기에 애플이 맥북과 OS에서 나왔던 그러니까 모바일에서 나왔던 OS와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OS 나오면 이제 소프트웨어 쪽에서 확 모멘텀이 많이 붙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1분기에는 그런 쪽에 관심을 좀 가지는 전략도 유효하다. 그러면 결국 AI로 가는 그 범용 AI가 온 디바이스 AI 로봇에 탑재되기 그 과정까지는 수많은 이제 굴곡이 있겠지만 그 부분마다 우리가 대응은 철저히 구분해서 좀 할 필요가 있고 가장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그 엇박자 투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엇박자 투자가 지금 아마 AI와 관련된 부분에서 가장 마음에 쓰이신 분들은 예를 든다면 미국 같으면 애플에 투자하신 분들이죠. 그러니까 애플이 12월 달에 굉장히 온 디바이스 AI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갔다가 네. 이게 이제 한풀 딱 꺾이고 난 다음에 온 디바이스 AI와 관련된 있는 부분은 삼성전자와 애플이 주가 흐름이 그렇게 양호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 타이밍을 못 맞추면 이제 계속 이런 엇박자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파도는 그래도 여전히 관세라고 봐야 되겠죠. 관세 이 전쟁이 이제 시작점이긴 하지만 초반부터 워낙 얼얼하게 맞은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시장의 충격이 컸단 말이죠. 아직 현재 진행형인 거는 미국과 중국 간에 어떤 결론이 안 났습니다. 현 대표님. 여전히 지금 협상의 문은 열어놓은 것 같기는 한데 뚜렷하게 뭐가 타결지었다, 유예될 거다. 아직 이런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있고. 이러다가 또 이제 강대강으로 부딪히게 되면 10%가 아니라 20%, 30% 올릴 여지도 분명히 행정명령에는 여지를 만들어놨고 아직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아직 우리는 미래를 예측하기가 관세 전쟁에 있어서는 힘든 이런 상황이 냉정하게 바라봐야 되지 않나. 그렇죠. 근데 미국은 사실 원래 이 관세에 대해서 어찌 보면 우리나라가 좀 바라보고 있는 관세에 대한 거하고 미국이 바라보는 관세는 좀 다르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기는 해요. 네. 우리나라 같으면은 관세를 그렇게 매겨? 라고 하겠지만 미국은 사실 그동안 한 100여 년 그러니까 이 남북 전쟁 때 빼놓고는 관세를 지속적으로 이제 매기게 되면서 시장에 어찌 보면은 좀 수익을 관세에서 많이 좀 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어찌 보면은 늘 있어 왔던 그런 공식 같다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러니까 관세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좀 전혀 새로운 게 아니고 그렇죠. 새로운 뭔가 그런 게 아니라 원래 있어 왔던 거다라고 얘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중국이나 이제 멕시코, 캐나다에 좀 더 과도하게 좀 부과를 하고 있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어제 제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결국에는 이제 중국의 이제 수출 부분을 통제를 하겠다.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캐나다하고 이제 멕시코 같은 경우에도 우회로 들어오는 부분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막기 위한 조치로 그렇게 관세를 매기게 됐는데요.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그 관세를 이제 매기게 되게 되면은 한 가지 문제가 생겨요.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문제가 생기거든요. 네. 이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물론 이제 중국도 그렇긴 하겠지만 뭐 일례로 뭐 캐나다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사실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 제일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는 없을 것 같은데요. 이제 캐나다에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 원유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세를 매기게 되면은 결국에는 뭐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밖에는 없을 것이다. 뭐 그렇긴 한데 사실 활로는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또 베네수엘라 물론 이제 좀 최근에 많이 정유 활동을 많이 안 하긴 했지만 베네수엘라 쪽으로도 좀 활로를 열을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거에 여러 가지 카드가 있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으로서는 사실 이런 관세에 대한 카드를 좀 협상용으로 많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4일 날 이제 관세를 매기기 전에 네. 캐나다하고 멕시코에 관련돼서도 딱 25%를 부과를 하겠다 했는데 정작 당일날 전화 통화를 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는 통화가 됐고 협상이 됐으니까 한 달 뒤에 좀 보자 이런 협상 카드로 썼단 말이죠. 네. 그런 걸로 봤을 때 중국도 결국은 어느 정도 협상 카드로 좀 쓰이지 않을까. 사실 지금도 이미 많이 부과가 되고 있는 상태라서 100% 부과가 되고 있는 어떤 그런 관세에서 10% 부과해봤자 110%. 특히나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 한 7, 80%가 이미 벌써 중국 제품으로 다 깔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그런 것들이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또 의문도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협상 카드로 좀 나오면서 협상이 좀 진행이 되고 나면은 이제 무역 전쟁으로 많이 번지기보다는 사실 관세에 대해서 부과한다 하더라도 의회에 통해서 나오게 되면은 1년 정도 뭐 이제 유예 기간도 필요하고 그런 비준에 대한 부분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을 했을 때 네. 전반적으로 협상 카드로 쓰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얘기 해보죠. 우리한테 적용될 관세 카드가 뭘까? 예상되는 품목들이 있잖아요. 일단 반도체, 네. 자동차, 네. 철강은 쿼터로 제한 뭐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 예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품목별로도 지금 관세 부과 계획이 분명히 있으니까 우리는 그런 거 오히려 더 걱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생각보다 저는 걱정 별로 안 하는데 이제 우리나라 부과하겠죠. 안 하진 않을 거고 우리나라가 돈을 많이 하겠죠. 벌어가니까.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가 가장 현재까지 미국에 투자를 제일 많이 하는 국가고요. 미국의 정책에 가장 잘 부합하고 있는 국가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뭐 관세를 더 부과해봐야 사실은 별 의미는 없는 것 같은데 가전이나 자동차는 좀 타겟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근데 그래서 현대차도 발빠르게 뭐 GM과의 협업을 통해서 이제 이 문제를 또 해결하겠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가전도 예전에 한번 뭐 트럼프 1기 때 굉장히 세게 때려서 사실은 뭐 LG전자 같은 경우 냉장고 공장을 그 세탁기 공장을 다 미국으로 옮겼잖아요. 뭐 월풀이나 이쪽에서 지금 뭐라고 하면서 그러고 나서 오히려 월풀이 망해가고 있습니다. 네. LG전자한테 져서. 예.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 보면 우리나라 기업들 지금 많이 들어가 있고 들어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기업 단위로 지금 계획을 다 잡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우리나라가 타겟이 될 때가 되면 아마 지금 현재 정부는 뭐 권한대행이랑 통화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좀 시간이 좀 지나야 될 것 같고 다행히 좀 시간을 좀 벌었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한다 하더라도 뭐 반도체 걱정하시는데 반도체는 사실은 지금 일반 범용 반도체야 조금 뭐 부과가 돼서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직접 소비자한테 파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B2B 거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가격 전가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HBM 같은 경우,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가 사가는데 뭐 거기다 관세 더 부과하면 엔비디아가 손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엔비디아한테 더 내고 사가라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별로 그렇게 좀 타격은 안 볼 것 같고요. 오히려 자동차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나가는 물량들 같은 경우는 좀 일부 제한을 하면 좀 타격을 입겠지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여전히 자동차 주가는 지금 못 가고 있는 거죠. 최근에. 그래서 직접적인 소비재 관련돼서는 좀 문제가 있을 걸로 보이는데 불닭볶음면 한 10% 더 비싸진다고 해서 사람들이 안 살까요? 지금 현재는 살 것 같거든요. 먹을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뭐 티네이저나 20대 이하 이제 미국에서 최고 브랜드가 삼양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미국 알파 세대가 꼽은 최고 브랜드 1위가 삼양이 예, 됐죠. 그러니까 지금 뭐 그런 부분들 보면 오늘 실적도 그래서 엄청 잘 나왔잖아요. 네. 예,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 여전히 뭐 관세에 대해서 그닥 걱정할 거라기보다는 우리나라 오히려 지금 캐나다나 뭐 멕시코에 나가 있는 기업들
그다음에 중국에 나가 있는 중국과 관련된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오히려 조금 더 딥하게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얘기를 좀 더 듣고 싶은데 어느덧 얘기 나누다 보니까 경주마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위기는 또 다른 기회라는 투자시장의 격언처럼 지금 관세 충격, 딥시크 충격, 충격파의 연속인데 오히려 이 충격을 새로운 투자 기회로 만들어보는 용기, 발상의 전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경주마와 함께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경주마 다음 주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